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회계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IFRS 17 도입 이후 유지돼 왔던 계약자 지분 조정에 대한 일탈 회계 적용이 중단 수순에 들어가면서 과거 삼성생명이 승소한 유배당보험 계약자 소송의 전제 조건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논란은 보험 계약자 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삼성전자 지분이 그룹 지배구조 유지에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계약자 권리 문제와 지배구조 논쟁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3분 기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약 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삼성화재도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보험업법상 계열사 주식 보유 규제인 이른바 3% 룰을 충족하지만 시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자산 대비 비중이 12%에 이르러 규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계열사 주식 보유 비율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전환하자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기구는 일탈 회계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입장을 정리하며 삼성생명 회계 처리 정상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의무가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단의 전제 역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보험업 감독 규정이 계약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우입니다. 대한민국 재벌의 상징 재계 1위 삼성입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순환출자 형태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 이재용 회장의 취약한 지배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이 얽혀있는 복잡한 지배구조 형태가 그 특징입니다. 과거 경제민주화 흐름을 타고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 조짐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전성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 법안 발의에 가장 깊숙하게 처음부터 관여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성현 전 보좌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지우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기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형태, 지분율을 더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 설명하고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여기서 이제 순환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공정거래법상 전형적인 그 상호출자 고리, 계열사들이 서로 주식을 이렇게 돌려서 이게 잡는 형태의 순환출자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고요. 삼성그룹은 사실 이 제도 변화 이후에 전통적인 순환출자 고리는 해소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순환출자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주식을 가지고 지배력을 유지하는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조금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삼성그룹을 지배한다라는 거는 이재용 회장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지배를 할 수가 있냐? 삼성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이거는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회사고. 근데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이 1.65%밖에 없어요. 1.65%의 이제 적은 지분으로 삼성전자, 삼성그룹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데에는 사실은 이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한 주식 그 지배구조 고리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장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한 5% 갖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은 10%를 갖고 있는데 그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를 한 8.5%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워낙 덩치가 커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재용 회장이 전자의 지분이 취약한 것은 뭐 엄연한 사실이고, 저도 예전에 산업부로 삼성을 출입을 했는데 그때 모든 삼성그룹이 전자와 후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만 전자인 거고 나머지는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후자 이렇게 취급을 받았었고, 특히 미전실에서도 뭐 전자 위주로 이렇게 꾸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지주사 체제로 되어 있는 가령 LG라든지 이런 그룹들하고는 지금 지배구조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죠. 이제 삼성그룹이 이제 그 지배 구조, 그러니까 기업 지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때 이제 지배 구조, 지주회사 형태를 추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산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걸림돌이 뭐냐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구조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하는 금융회사를 가질 수 없고 반대로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산업자본,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두 개를 잘라야지만 지주회사를 갈 수 있어서 삼성그룹이 난 이거 두 개 다 가지고 지주회사 하고 싶다 그래갖고 제도를 바꿔달라. 네네. 한때 그랬던 적이 있죠.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중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서 맨 위에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새끼 지주회사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일반 지주회사, 네. 하나는 금융지주회사. 요렇게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럼 나는 맨 꼭대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사 지배하고 이쪽으로 가서 이제 전자 이런 걸 지배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거부가 됐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에 만들어 놓은 이 기형적인 제도 이제 물산을 통해서 생명을 지배하고 생명을 통해서 전자를 지배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자,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누구입니까? 삼성생명입니다. 지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일반 계정 기준으로 8.5%입니다. 8.5%.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시총 기준 따졌을 때. 사실은 이제 아직 그 작년 말 기준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9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42조를 갖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이 거의 2배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75조. 예, 엄청 큰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보좌관님, 삼성생명법이라고 아시죠? 네, 잘합니다. 그 시작을 보좌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그 자금의 원천은 삼성생명 고객들 돈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취득한 게 1980년 이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 계약만 판매를 했어요. 네네. 지금은 거의 무배당이죠. 92년 10월부터 이제 무배당 보험 계약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네네. 삼성생명이 전자를 매수할 때는 100% 유배당 보험 계약자 돈으로 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면? 근데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재벌들이 계열 금융사를 이용해서 어떤 그 산업자본을 지배하거나 지원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라는 게 법마다 금융 관련 법마다 다 있습니다. 네네.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다 있는데 보험의 경우에 총자산의 3% 이내만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총자산이 300주다 그러면 3% 9조 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주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 삼성전자 지분이 한 75조의 가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네네. 계열사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네네.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득 취득 원가. 원가로 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옛날 샀을 때 가격.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법은 충족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취득 원가가 한 5,4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총자산의 0.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자산의 3%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시장 가격으로 하면 총자산의 지금 한 20%가 넘습니다. 국회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처음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제가 아니 이렇게 보험업법에서는 총자산이 3% 이내로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작업할 때 총자산이 한 12% 정도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어요. 금융감독원에 당신네들 왜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냐? 네네. 그 삼성생명이 이렇게 그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금융감독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보좌관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보험업 감독 규정에 보면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취득원가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5,4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금융위원회한테 보험업 감독 규정을 만드는 게 금융위원회거든요. 네네. 금융위원회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 이거 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는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네네. 다른 금융 관련 법에 취득원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험업법에서만 이렇게 취득원가를 하는 건 이건 특혜다. 네네. 그러니까 이 보험업 규정을 니네가 삭제를 해라. 네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꾸시고 싶으면 법을 바꾸시라고 저보고 그래갖고 그래서 삼성생명법을 작업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였죠? 그게 2014년입니다. 이종걸 의원이었나요? 당시? 예. 저는 그때가 아주 생생하게 네.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이종걸 의원이 부친상을 당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때 김성현 보좌관은 간간히 보기는 했지만 잘 모르던 네,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문상을 갔습니다. 네네네. 문상을 가서 있고 그러더니 이제 김 보좌관이 당연히 이제 자리를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이런 서류를 떡 내미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때 완전히 그 이 팔에 소름이 쫙 돋는 그런 야 이거 큰일 났네 삼성 이거 어떡하나 빼도 박도 못하는 근데 어떻게 그 뒤로 삼성이 했냐 하면 결국은 우기는 거예요. 로비하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도 그 예를 들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 정부에 국회 답변할 때 그럽니다. 아 이거 잘못됐죠. 네네. 근데 우리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알아서 바꾸시죠.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냥 당국이 기업 편을 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니네들 알아서 하려면 해봐라. 근데 니네들 못할 거지? 이런 뉘앙스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니네 삼성 로비를 받으려니까 못할 거지? 알아서 해. 뭐 니네들이 그 문제 있으면 니네들이 하지 왜 나보고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 딱 요 뉘앙스예요. 그리고 그 뉘앙스가 가슴 아프게도 현실입니다. 자, 그때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법안 발의할 당시에는 아니지만 나중에 원내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럼 원내대표가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문턱은 넘었습니까? 상임위에서 몇 번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이 아주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의원은 아주 이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탈락하고 난 다음에 삼성그룹 모 회사의 사회이사로 갔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벽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벽이라기보다는 약간 무관심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한번 좌절되고 그 다음에 또 재추진됐었죠. 박용진 의원실에 있을 때 이제 다시 발의가 돼가지고 박용진 의원이 아주 열심히 그걸 추진을 했었죠. 박용진 의원도 했고 또 한 분 정무위에 누구셨죠? 이용호 의원이었나요? 이용호 의원님은 이제 그 다음 네네. 국회. 그러면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 왜 통과가 안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삼성을 의식해서 좀 약간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네네. 두 번째 이유는 반대 논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뭐 수십조 삼성전자 물량이 주시장에 쏟아지면 주시장 폭망한다. 그래서 그 논리 가지고 이제 반대를 했는데 네네.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죠. 네네. 그게 먹혀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삼성생명 보유하고 있는 전자주식이 주시장에 쏟아지기 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하고 그래도 남는 거는 삼성물산이 매입하자 하는 안을 네네. 삼성 그 당시 미래전략실에서 2012년에 네네. 그걸 계획서를 작성한 게 있어요. 네네. 그게 그 유명한 프로젝트 지문건입니다. 네네네. 그 이정호 회장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증거 자료로 네. 제출했던. 그래서 그 문건을 보면 삼성에서는 이미 그 전자주식이 그 시장에 출회될 거를 예상해서 그 자기네들 지분을 지키기 위한 그 방안을 주도 면밀하게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네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면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삼성의 지금 방어 논리는 과연 어떠하며
삼성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열전으로 네. 격하게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삼성이? 삼성이. 네. 뭐 왜냐하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만 샀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가 딱 틀어잡고 있고 배당도 안 해주고 팔지도 않고. 유배당 계약자들에게는 이 이익이 주가가 오른 만큼 이익이 배분이 되었습니까? 이익이 배분이 안 됐죠. 왜냐하면 보유증권의 평가 이익은 배당하지 않습니다. 매각이 되어야만 배당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오늘 나중에 얘기할 뭐 회계 방식을 어떻게 처리하냐와도 무관합니다. 어떻게 돼도 이거는 너희 줄 거야 아니면 이건 내 거야 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가 다를 뿐이지 실제로 돈이 나가려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감독 당국이 삼성생명과 별도로 딜을 해서 니네 매각하지 않더라도 돈 줘.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사인하는 그런 별도의 딜이 없는 한은 매각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매각하게 할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였는데 그 해법이 저기서 나온 거죠. 이거 총자산 3% 넘는 거 이거 취득원가를 하고 있는 게 위법하니까 공정가치로 해야 되고 공정가치로 하면 너희 9조 이상은 다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매각해. 그러니까 회계를 어떻게 하냐 이게 자본이냐 부채냐 이런 로직을 다 건너뛰어서 당장 눈앞에 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반대 논리가 아까 공포 마케팅이 나온 것인데 네네. 생각을 해보면 삼성그룹에서 이주 기자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회사가 전자예요. 전자를 지배 못하면 삼성은 껍데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자 주식이 시장에 내다 팔릴 때 이재용이나 이런 가족들이 총수일가 가족들이 그걸 가만히 눈 뜨고 바라보겠냐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해서라도 할 겁니다. 네네. 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자기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물산이 살 수도 있고 물산이 무슨 돈이 있냐? 돈 없으면 있는 거 팔면 돼요. 물산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또 다른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차직하면 그거라도 팔아서 돈 마련해서 전자 주식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이제 장 다 끝나고 시간의 거래 그 대량 딜로 할 가능성이 블루,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로직이 없으니까 이걸 아예 논의조차 하지 말자. 아까 이제 김 보좌관님 말씀하셨지만 논의조차 하지 말자. 그런데 이제 회계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논의를 하는 단계까지 다시 올라온 거예요. 네,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그게.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약간만 되돌아가서 그러면 그 미전실에서도 마련했던 대응 전략으로서 방안을 세워줬는데 그때 삼성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지난 국회 때. 좀 전에 전성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의 입장은 무대응이에요. 무대응이고 조용히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그 로비 전략이고요. 그래서 별다른 그 전략이 없습니다. 삼성에 접근 있으셨습니까? 로비나 아니면 주위에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있었는데 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네, 네.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다시 그래서 지금 회계 처리를 둘러싸고 다시 재논란이 된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삼성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IFRS라는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기 전에는 삼성생명이 상장을 하면서 감독당국하고 삼성생명은 사실상 딜을 했어요. 네네. 니네 이거 근데 그때는 오히려 이슈가 이게 아니라 자산 재평가 차익 갖고 쓰고서 남은 돈을 일부를 계약자 몫으로 자본 계정에 계리해 놓은 돈이 있어요. 요거는 계약자 건데 나중에 미래에 손실 보존에도 써라. 그래갖고 878억인가 하는 돈을 자본 계정에 계리해 놨는데 삼성생명이 상장을 하면서 여기에다가도 이걸 자본으로 봐서 신주를 배정할 건가 말 건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감독당국하고 딜을 해서 그러면 유배당 계약자한테 이거 팔면 돈 줘라. 근데 유배당 계약자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그리고 무배당 계약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30%로 고정하고 팔든 안 팔든 평가 손익의 30%는 이 사람들 거다라고 이렇게 이 꼬리표를 달아놔라. 그리고 네네. 그 꼬리표의 이름을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고 하고 요거는 부채 항목에 넣어라. 요렇게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IFRS가 오면서 대규모 원칙이 큰 기본 원칙이 뭐냐면 모든 것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은 미래의 현금 흐름, 들어올 게 있으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합하고 줘야 될 게 있으면 줘야 하는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합해가지고 그 값을 적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채인데 공정가치 평가를 하려면 미래에 얼마씩 줘야 하는지를 정하고 네네. 할인해서 더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인해서 이제 부채로 계리하려면 나중에 처음에 얼마 주고 나중에 뭐 30억 주고 50억 주고 그래갖고 뭐 이자율로 할인해서 더해야 되거든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논의가 밖으로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냥 총액만 옛날대로 그냥 합시다. 그래서 IFRS가 돼도 나는 예외적으로 그냥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옛날 방식으로 하고 언제 얼마를 줘야 할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외를 해줘. 그 이해가 가능합니까? 그게 일탈 회계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억지를 부린 거죠. 네네. 근데 감독원이 이건 뭐 경영진이 알아서 할 문제야. 잘 판단해. 이러고 사실상 이슈를 피해가 버렸어요. 당국은 왜 그렇게 합니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거 제대로 해야 하는 순간 사실은 너 이거 언제 얼마씩 갚을지를 얘기해라는 거잖아요. 나 그 얘기 삼성은 하기 싫은데. 네네. 그러니까 감독 당국이 부담이 되니까 알아서 잘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일탈 회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이거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리고 줄 거면 언제 얼마를 줄지를 얘기해. 그래야 니네 할인해서 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번 3월 말에 이제 작년도 사업 보고서 나올 때 어떻게 할지 우리가 관심사인데 지금 시중에 떠도는 말은 나 할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부채 0. 이거 다 내 거. 이렇게 계리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말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실제 어떨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제 삼성도 이 논란에서 더 이상 입을 닫고 있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이거를 하는 순간 굉장히 커다란 지배구조 이슈가 떠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나서 삼성 입장에서도 이렇게 뒤에서 누가 막 밀거나 앞에서 멱살 잡고 끌지 않으면 미전실이건 뭐 무슨 뭐 다른 뭐 무슨 보좌 조직이건 누구도 감히 이 얘기를 회장님 이거 파시죠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이 22대 국회는 어떻습니까? 이 일탈 회계 논란을 바라보는 지금 21대에서 본회의 문턱에도 제가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해결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생명법 말씀하십니까? 네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태 같아서는 아마 계속 논의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뭐가 있냐면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장기간 과다하게 보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게 보호목 감독 규정에서 치동원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넘어서 당연무효예요. 네네. 왜 그러냐면 원래 하위 규정에 어떤 규정을 하려면 상위 법령에서 위임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호목법이나 보호목법 시행령 그 어디를 봐도 그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취득원 그 평가 기준을 뭘로 할지 뭐 하위 규정에서 정하라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위 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이 하위 법령에서 만일 규정을 하면 이거는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거기 때문에 당연무효라는 게 여러 판례에 나와 있어요. 네네. 그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이 그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헌법소원이냐면 지금 그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하위 규정에서 지금 취득원가를 하는 바람에 우리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이 배당을 못 받고 있다. 네네. 우리가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소송을 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100% 이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법이 중요하고 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례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상황이 진전이 되면 국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여태까지 당연히 무효인 불법 규정을 국회가 가만히 그냥 좌시해왔다, 방관해왔다는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지금 한 살아 계신 분이 한 100만 명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가로 계산했을 때 유배당 보험계약자들한테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2,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마어마하네요. 보험 계약이 큰 사람들은 수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실을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이 아시게 되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닌데. 일회성으로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니어서 이건 좀 다시 모셔야 될 것 네. 같고 이것은 뭐 삼성에 대한 특혜 회계 기준조차 일탈로 지금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이 지배구조 문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현 전 보좌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주 기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